강태준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집행합니다. 차가운 쇠수갑이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 밖에서 들려온 어린아이의 목소리. 회장님,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돌아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모든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년 첫날 아침이었죠. 여보, 오늘 운세 괜찮을까요? 강태준은 아내의 물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65살 대한유통그룹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른 지 20년째였죠. 그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옆자리의 아내 박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60이 넘은 나이지만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신년 첫날 부부는 유명한 지운사를 찾아가는 길이었죠. 매년 새해가 되면 이곳 주지스님께 거액을 시주하고 안에 운세를 물어보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차 안은 에르메스 가방 냄새와 샤넬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수연은 손목에 5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번 해는 회사 매출 1조 원 넘겨야 하는데 말이야.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과 권력뿐이었죠. 가난했던 젊은 시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 같은 건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지운사에 도착하자 주지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준은 비서에게 준비시킨 500만 원 든 봉투를 슬쩍 내밀었어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스님. 돈 봉투를 건네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거래를 하듯 능숙했습니다. 수연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회장님, 사실 올해 운세는 제가 보는 것보다 주지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암자 깊은 곳에 계신 현명 동자가 더 정확하게 보실 겁니다. 태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동자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어려 보이지만 전생의 기억을 가진 분이라고들 하죠. 수연이 남편의 팔을 툭 쳤습니다. 그래도 스님이 추천하시니까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는 심심풀이 정도의 가벼움만 묻어났어요. 마치 동물원 구경이라도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작은 암자인데 주지스님의 말에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걸어서요? 차는요?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수연이 자신의 구찌 하이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이 신발로 산길을요? 투덜거림이 쏟아졌지만 묘하게도 부부는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됐어, 가보자고. 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애 장난이라도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하지. 산길은 험했습니다. 수연은 명품 구두굽이 흙에 파묻힐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고 태준은 불이 오니 정장 바지에 흙이 튈 때마다 혀를 찼어요. 에휴,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하지만 되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기 같은 게 발동했던 거죠. 30분을 걸어 올라가니 낡은 암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기둥, 낡은 기와 지붕, 작은 마당에는 빗자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태준과 수연은 서로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곳이라고? 암자문이 열렸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동자승이 나타났죠. 머리를 깎은 아이는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나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깊고 고요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동자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묘하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소리 같았죠. 태주는 어린애를 대하듯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너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살짜리가 운세를 본다고? 요즘 애들 장난도 가지가지네. 수연도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얘 좀 봐, 귀엽네. SNS에 올려야겠어. 하지만 동자는 그들의 조롱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암자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암자안은 더 초라했습니다. 나무 바닥에 앉은 방석 2개, 작은 불단, 그게 전부였죠. 태준과 수연은 마지못해 방석에 앉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그들과 낡은 암자의 대비는 우스꽝스러울 정도였어요. 동자가 그들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의 새해 운을 보러 오셨죠? 그래, 빨리 좀 봐라. 우리 바쁘다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자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죠.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봤어요. 그때 동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운이 암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죠. 두 분께? 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일이 닥칩니다.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큰일? 어린애가 무슨 큰일을 알아? 하지만 동자의 다음 말은 그들의 웃음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사흘 뒤 해질녘 두 분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 부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와의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 모든 것을 잃는다고? 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동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벌어질 일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했죠. 수연이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그만 가요. 시간 낭비해요. 잠깐만요. 동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날, 불이 일어납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 타오를 겁니다. 태준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어요. 불? 우리 회사 빌딩이 얼마나 최첨단 소방시설로 관리되는데 어린애가 겁이나 주려고 그러나? 동자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둘째 날 물이 범람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보시게 될 거예요. 수연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릴 떠받드는데요. 돈을 얼마나 쓰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셋째 날 해질녘. 동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두 분은 추락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동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야, 이 꼬맹아. 지금 나한테 저주를 거는 거야?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자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죠. 두 분이 지난 40년간 쌓아온 업보입니다. 업보? 업보라고? 수연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돈도 많이 기부했어요. 매년 불우이웃도 돕고 장학금도 주고. 무슨 업보가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동자의 말에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너희 주지스님한테 가서 당장 항의하겠어.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암자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연도 뒤따라 나가면서 동자를 째려봤죠. 애가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네. 요즘 애들 교육이 왜 이 모양인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도 부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저딴 애를 추천하다니 주지스님도 참. 맞아요. 다신 안 와야겠어요, 여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린애라지만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차에 타자마자 태준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회사 소방점검 다시 한번 확인해. 뭐, 지난달에 했다고? 그래도 다시 해.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숨기려는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옆자리의 수연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보, 설마 그게 진짜일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버럭 소리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0살짜리 애 말을 믿어? 하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산을 내려오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부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태주는 사업을 시작했던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5, 아무것도 없던 시절. 누군가 도와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까마득한 옛날 일이야.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람. 수연도 젊은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을 때 손 내밀어 도와줬던 친구들, 하지만 부자가 된 후로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문득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그녀도 곧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잘 살고 있겠지. 내가 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를 따랐어요.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연도 침실에서 명품 가방들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죠. 동자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 물, 배신, 추락. 에이, 설마.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린애 허튼 소리에 내가 왜 이래.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수연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새벽 3시 태준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어요. 꿈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걸 봤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죠. 수연도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못 주무세요? 응. 너도?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린애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시 자자. 내일 보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태준이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동자의 눈빛이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듯 정확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7시 태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본사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진 도자기 파편처럼 그의 평온도 산산조각 났죠.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옆에서 화장하던 수연이 손을 멈췄어요. 부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죠. 불. 동자가 말한 그 불. 서둘러 옷을 입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차 5대가 출동해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유리 건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자 다리가 휘청거렸죠.
이럴 수가. 10층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하필 그곳은 회사의 중요 서류를 보관하던 문서 보관실이었어요. 40년간 쌓아온 계약서, 거래 내역, 모든 게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와 말했죠. 전기 합선으로 보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서류들이 워낙 많아서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기에 겨우 참았어요.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추산 500억 원 정도입니다. 500억?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간 태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지난달에 점검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분명 이상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이게 이상 없는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38살 회사 전무인 그는 아버지를 빼닮은 냉정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일단 진화부터 하시죠.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으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하고.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디지털 백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종이로만 보관합니까? 태준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똑똑하긴 하지만 감정이 메마른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혹시 그 아이 말이. 그만해. 태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연이야, 우연. 전기 합선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수연도 알고 있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는 걸 말이죠. 첫째 날 불이 일어난다. 동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위스키만 마셨고 수연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민호가 전화로 보험사와 통화하는 소리만 집안에 울렸습니다. 네, 화재 원인 조사 끝나면 바로 청구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이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눈을 감자 이상한 꿈이 시작됐죠.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기억에 가까웠습니다. 25살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때였어요. 그때 옆방 언니가 쌀 한 포대를 갖다 줬었죠. 수연아, 이거라도 먹어. 라면만 먹으면 몸 상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부자가 된 후로는요, 그 언니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이사도 갔고 다신 연락하지 않았죠. 꿈속에서 그 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연아, 난 내가 잘 됐으면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슬퍼서 수연은 악몽 속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으악!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태준도 깼죠. 무슨 일이야?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꿈을.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둘 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내일이면 둘째 날이네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이 범람한다고 했지. 그리고 배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가득했죠. 여보, 우리.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침묵 속에서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태준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김비서였어요.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에서 회사 비자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더 끔찍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태준이 회의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앞에 앉은 최 전무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일한 측근이었습니다. 태준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최 전무가 회사 비자금 내역을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제 앞가림을 해야죠. 최 전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뒷일 다 처리해드렸는데 정작 제 아들 취업 한번 부탁드렸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건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이요? 최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조카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임원 만들어주셨잖습니까? 제 아들은 서울대 나왔는데도 안 된다고 하셨죠. 말이 끝나자마자 최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표는 어제 냈습니다. 검찰 조사 잘 받으십시오. 회의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배신. 동자가 말한 그 배신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20년 측근의 등 뒤에 꽂힌 칼날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계장부 전부를. 전부?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제 불탄 서류들 빼고 다요? 네. 디지털 파일까지 다 요구했습니다. 태준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제는 불이었고 오늘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올까요? 저녁 6시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여보, 별장 쪽 산사태 났대요. 수연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 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원도에 있는 별장, 40억을 들여 지은 그곳 말입니다. 산 위쪽에서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내렸대요. 별장 절반이 매몰됐다고. 물, 폭우와 산사태. 동자의 예언이 또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집으로.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일대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발생, 일부 별장 지대 피해. 화면에 태준의 별장이 흙더미에 파묻힌 모습이 나왔죠. 여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다. 그 아이 말대로 되고 있잖아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 배신, 물. 3가지 중 2가지가 이틀 만에 일어났으니까요. 내일.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일이 사흘째잖아요. 추락이 남았어요. 그 말에 태준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락? 대체 무엇이 추락한다는 걸까요? 건물? 아니면 그들의 지위? 그날 밤 잠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부는 거실에 앉아 밤새 뉴스만 봤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걱정도 안 해. 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4시
태준이 결심했습니다. 여보, 옷 입어. 다시 그 암자로 가자. 지금요? 날도 안 밝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 해 뜨면 바로 올라가자고. 날이 밝자마자 부부는 차를 몰았습니다. 어제의 폭우로 산길이 질퍽했어요. 수연의 명품 구두는 이미 흙투성이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암자에 도착하고 싶었죠. 1시간을 걸어 올라가니 낡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저희 또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동자의 목소리는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흘 전만 해도 코웃음 치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포가 자존심을 집어삼켰죠. 제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뭐든 하겠어요. 동자가 천천히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해질녘 두 분의 추락이 완성됩니다. 추락이요? 대체 무슨 추락입니까? 태준이 애타게 물었어요. 하지만 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일이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동자가 암자 안을 가리켰어요. 들어오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암자 안으로 들어간 부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태준이 두 손을 모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머리 숙인 적 없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지난 이틀간 벌어진 일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애걸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동자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깊고 슬펐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40년 전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회장님, 25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동자의 물음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어요.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시간,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는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죠. 25살 청년 강태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던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마저 외면했어요. 산골절에 숨어 지낸 적이 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허름한 산골절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태준은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흘째 굶주린 상태였죠. 그때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태준이 거짓말을 했지만 몸이 먼저 쓰러졌어요. 스님이 황급히 그를 법당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혀주고 시주받은 쌀로 죽을 끓여줬죠. 천천히 드십시오.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스님은 태준을 돌봐줬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빨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힘드시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태준의 마음을 녹였죠. 스님, 저는
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스님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용기는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말이 태준에게 힘이 됐습니다. 떠날 때 스님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보시받은 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새 출발하는데 보태십시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스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태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스님은 웃으며 말했죠. 언젠가 여유가 생기시면 힘든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준은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암자 안에서 태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50만 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수연이 남편을 놀란 얼굴로 바라봤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습니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바빴고 돈이 많아지면서 교만해졌죠. 그 스님 생각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못 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빠서, 아니, 변명입니다.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어요. 동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께서는 10년 전에 입적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태준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수연도 입을 막았습니다. 임종 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암자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동자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그 청년이 잘 살고 있길. 그분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태준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죠. 자신을 살린 은인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걱정하는 거였다니.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 올린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을 저버렸는데 말이죠. 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의 과거를 처음 알았지만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동자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해질녘 회장님은 추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럼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간절히 물었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동자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스님께 절을 올리고 과거에 당신이 외면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강태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 작은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죠. 동자의 윤곽이 흐릿해지더니 어른의 형상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태준이 소리쳤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동자의 모습 너머로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스님의 모습이 어른거렸죠. 40년 전 자신을 구해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동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비 오던 그날 밤 제가 당신에게 했던 말을. 그 목소리가 변했어요. 아이의 맑은 음색과 어른의 따뜻한 음성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용기는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말은 40년 전 그날 밤 딱 한 번 들었던 말이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대화였죠. 어떻게 그걸? 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입니다. 동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환생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요. 수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눈앞의 광경을 부정할 수도 없었죠. 왜 저를?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저 같은 인간을 왜 다시 찾아오신 겁니까? 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곳에 온 겁니다. 업보가 당신을 이끌었죠. 암자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동자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불도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물도 배신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40년간 쌓아온 업보가 스스로 터진 겁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께도 물어보겠습니다. 동자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25살 때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수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봤던 그 얼굴들이 떠올랐죠. 옆방 언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쌀 한 포대를 갖다 줬었어요. 그때 전 라면만 먹고 있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자 되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안 했습니다. 번호도 바꿨고 이사도 갔어요. 대학 때 친구도 있었죠. 수연이 계속 고백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닐 뻔했을 때 자기 아르바이트비를 빌려줬어요. 200만 원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갚지도 않았어요.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연락을 끊었죠. 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그 물음에 수연이 주저앉았어요. 모릅니다.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동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컸습니까? 하지만 갚은 건 무엇입니까?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재벌이 되고 돈이 많아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동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가난했을 때 손 내밀어준 사람들을 잊었죠.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한 겁니다. 부끄러워서요. 태준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가 울부짖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성공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수연도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신 분들께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품 가방도 까르띠에 시계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가 더 소중했는데 깨닫지 못했죠. 동자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첫째, 제 무덤에 가서 절을 올리십시오. 동자가 말했습니다. 둘째, 당신들을 도와준 모든 분을 찾아가 사과하고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태준이 외쳤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셋째, 동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것의 절반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과시가 아닌 진심으로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자가 일어서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해질녘이 사흘째 되는 시간이죠. 부부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어요. 추락? 마지막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그럼 추락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이는 따뜻한 미소였죠. 그것도 당신 스스로 만든 업보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말을 끝까지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암자를 나섰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참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추락의 예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부부는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여보, 스님 묘소부터 찾아가요. 수연이 말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전 강원도 산골절에 계셨던 스님. 찾아봐. 네. 회장님, 갑자기 왜? 빨리 찾아. 차가 달리는 동안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검찰에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5시라고? 네, 최 전무 진술 때문에 급하게 잡혔대요. 5시. 해질녘이었습니다. 동자가 말한 바로 그 시간이죠. 태준은 목이 메었어요. 알았다.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알아요. 추락? 그게 이거였나 봐요. 차가 방향을 틀어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포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참여하라고 하셨어. 진심으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4시 30분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벌써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강태준 회장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차가운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최 전무 진술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태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깜짝 놀랐죠. 회장님, 다 사실입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검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보통 재벌들은 끝까지 부인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수갑이 태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40년간 쌓아온 명예가 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재벌 회장 긴급 구속, 복도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복도 끝에 서 있는 어린 동자, 회색 승복을 입은 그 아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죠. 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태준의 귀에만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기자들도 그냥 지나쳤죠. 스님,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이 순간이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했거든요. 4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조사실로 돌아가는 길 검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 전무 진술의 조작이 발견됐다고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검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 전무가 제출한 증거 서류 중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방금 나왔어요.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구속영장 청구는요?
검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재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수갑이 풀렸어요. 태준의 손목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웃었죠. 이걸로 모든 업보를 갚았다. 복도로 나오니 동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짜 자유입니다. 태주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추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밖으로 나가자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무혐의 처분받으신 건가요?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래시가 터졌지만 태주는 담담했어요. 이미 추락은 끝났으니까요. 차에 타자 수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묘소 찾아가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었던 모든 분들께 사과해야죠. 태준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스님 묘소 찾았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 계시대요. 고맙네. 지금 당장 가세.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검찰에서 나온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한유통 강태준 회장, 증거 조작으로 무혐의 처분 예상. 하지만 이미 언론에는 비자금 의혹 재벌로 낙인 찍혔죠. 사회적으로는 추락한 셈이었습니다. 태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밝았어요. 추락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동자의 마지막 말에 두 사람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설악산 자락 작은 부도탑 앞에 태준과 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이었지만 달빛이 부도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두 손을 모았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동자가 나타났어요. 달빛 속에서 그 작은 모습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셨군요. 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저버렸는데 왜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그 물음에 동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10살 아이의 얼굴에 30살 스님의 온화함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동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스승님은 평생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오히려 당신이 성공해서 기뻐하셨죠. 그럴 리가.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자가 부도탑을 가리켰어요. 여기 새겨진 글귀를 보십시오. 달빛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청년 덕분에 보살행의 기쁨을 알았노라. 태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수연도 글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자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스승님은 당신을 도운 후 처음으로 진짜 보살행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다. 동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잊혀져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걸 배우셨죠.
태준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스님께 그런 깨달음을 드렸다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감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종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자가 계속했습니다. 그 청년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수연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동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입적하시기 직전 한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청년이 성공하면서 마음을 잃지는 않았을까 하고요.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생했습니다. 동자가 말했어요. 당신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태준과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동자가 물었습니다. 재앙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길이었죠.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 얼굴로 동자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알겠습니다. 동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저도 다음 생으로 갈 때가 됐네요. 그 말에 태준이 깜짝 놀라 손을 뻗었어요. 스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자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닙니다. 진심과 감사, 그리고 나눔입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부도탑 앞에는 태준과 수연만 남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준과 박수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갚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옆방 언니를 수소문 끝에 만났어요. 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 언니는 웃으며 수연을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살았다는 걸 알게 돼서 기뻐. 태준은 대학 때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빌렸던 200만 원을 이자까지 쳐서 2천만 원으로 돌려줬어요. 형, 미안해. 너무 늦게 갚아서. 친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부부는 그 산골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풀을 뽑고 낡은 건물을 보수했어요. 명품 옷 대신 편한 면바지를 입고 구찌 가방 대신 비닐봉지를 들고 말이죠. 여보, 이렇게 사니까 진짜 편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왜 진작 몰랐을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죠. 아들 민호도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배운 거예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원 복지에 쓰기 시작했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사업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느 봄날 암자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이 심은 개나리였어요. 노란 꽃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 어린 동자의 목소리가 실려왔죠. 잘하고 계십니다. 태준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더는 재벌 회장도 명품 부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부자였죠.
인과응보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